안녕하세요. 평소 궁금했던 건강 관련 정보를 의사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경희의료원 닥터건강 톡톡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뇌하수체 종양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사람이 5년 새 3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전체 뇌종양의 25%를 차지할 만큼 뇌하수체 종양은 비교적 흔한 질병인데요. 뇌하수체 종양의 주요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실 진상욱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모든 종양이 두렵지만 특히 뇌에 생기는 종양 아주 막막할 것 같은데요. 먼저 뇌하수체 종양이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양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는 환자분들한테는 혹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에 이제 혹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뇌하수체의 크기가 보통 공개할 만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생기는 혹들이 이제 대부분은 굉장히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만 그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크기가 커지는 경우도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하수체 종양의 주요 증상은 어떤가요? 이제 증상을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 종양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이 있는지 아니면 종양 자체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인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뇌하수체에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고 있는데 이 호르몬들은 필요할 때 많이 나오고 필요 없을 땐 적게 나오고 이게 알아서 조절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종양이 있는 부위에서 어떤 특정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호르몬의 과다 분비 상태로 인해서 증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말단비대증이라던가 유주분비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인한 전혀 임신과 상관없는 유주분비 상태 이런 것들이고요. 또 이제 쿠싱 증후군이라고 해서 우리 몸 안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양 자체에 의한 증상이라는 건 뭐냐면 호르몬 분비하고는 상관없이 좁은 공간에서 원래는 그 공간 안에 뇌하수체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종양이 생기면서 종양이 자꾸 자라게 되고 그것들이 주위의 조직이나 혈관을 누르게 되면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두통이라든가 아니면은 뇌하수체 위로는 이 시신경, 우리가 이 시야를 보는 이 시야 정보가 이제 뇌로 들어가는 시신경들이 시신경을 이렇게 한번 크로스를 하거든요. 교차를 하는데 딱 교차점이 그 뇌하수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이 위로 자라면서 그 시신경이 교차하는 부위를 누르게 되면 시야 결손, 특히 양 측면에 이게 시야들이 이 장애를 받아서 안 보이는,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호르몬 분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뇌하수체 종양의 증상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종양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그 기능과 연관된 문제인 건지 아니면 종양 자체로 인해서 주위에 우리가 해부학적 구조라고 의학적 표현을 쓰는데요. 주위의 혈관이나 이런 다른 기타 조직들을 자꾸 압박을 해서 증상들이 유발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단을 통해 미리 알아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진단은 어떤 검사로 진행이 되나요? 네, 일단 종양이 의심되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영상의학적 검사를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 MRI가 이제 가장 기본 검사가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찍는 우리가 뇌 MRI보다는 조금 더 뇌하수체에 이제 초점을 맞춰 놓은 MRI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MRI를 찍어서 뇌하수체를 정밀하게 영상의학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종양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능적 측면에서의 증상 유무에 따라서 어떤 특정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를 보는 검사들이 있는데요. 나름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환자분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간도 좀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고요. 하지만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뇌하수체 종양으로 진단이 내려졌다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나요? 일단 뇌하수체 종양이 그것이 이제 어떤 저희가 의학적으로 얘기할 때 기능성 종양이냐 비기능성 종양이냐 이제 이런 의학적인 표현을 씁니다. 기능성 종양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종양에서 나오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고요. 비기능성 종양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어떤 문제를 유발할 만한 그런 호르몬의 과다 분비 상태는 없는데 그 대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위에 뭐 혈관이나 신경이나 기타 조직을 이제 압박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뭐든 간에 기본적인 치료는 수술입니다. 수술을 통해서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때는 이제 보통 신경외과 이제 교수님들과 이제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신경외과 교수님들께 저희가 수술을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단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특별히 종양이 있더라도 뭐 호르몬 분비도 과다하지 않다든가 아니면은 뭐 종양이 있긴 있지만 뭐 두통이라든가 시야장애라든가 기타 이런 증상들이 없다면 그냥 그때는 지켜봅니다. 그때는 지켜보는 경우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정도만 확인을 하고 특별히 치료하지는 않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단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유죽분비 호르몬이 많이 남아서 생기는 그런 상황일 때는 일단은 수술보다는 약물 치료, 우리가 보통 경구약제,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그런 약제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뭐 물론 예외적으로 유죽분비 호르몬이 과도하게 나올 때도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치료법이 수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럼 수술 후에는 어떻게 관리하면 네. 될까요? 이제 그 수술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 종양이 이제 제대로 제거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당연히 MRI를 다시 찍어서 이전 수술 전에 찍었던 MRI와 비교를 해서 종양이 다 제거되었는지 혹시 남아있는 종양 무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있는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기능성 종양의 경우에는 종양이 잘 제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능성 종양으로 인해서 유발되었던 호르몬의 과다 분비 상태가 잘 해결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그 진단 때 했던 그런 유사한 검사들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와 비교해서 수치들이 많이 정상화됐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예약된 날짜 또 검사가 예정된 그 시점에 정확히 병원을 방문하셔서 계획된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이외에도 예약일이 다 안 됐다 손 치더라도 저희가 미리 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히려 과다분비 상태, 호르몬의 과다분비 상태가 오히려 더 해결이 되다 못해 분비가 더 부족한 상황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 몸이 힘들다든가 뭐 이제 이렇게 뭔가 전반적인 컨디션이 처진다든가 뭔가 예전하고 이상하다 싶으시면 그때는 굳이 참지 마시고 이야기를 좀 앞당겨서 의료진을 방문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상욱 교수와 함께 뇌하수체 종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행히 뇌하수체 종양의 99%가 악성 종양이 아닌 양성 종양인데다가 두개골을 열지 않고서도 간단히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막연한 두려움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의료원 닥터건강 톡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